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00주년 기념홀에서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주제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영양, 옐로우 윈도우를 위한 통합적인 건강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옐로우 윈도우라고 하는 이 특정 지역과 관련되는 영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문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좌장님께서 패널 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세션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영양 주제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좌장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문규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보건 문제 중의 하나로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한가? 광범위한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영양 개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헌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훌륭한 전문가분들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현장에서 헌신을 하신 분들이고 이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가져오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 이분들의 이 지치지 않는 열정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오늘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우지성 선생님이십니다. 위드 본부에서 제너럴 매니저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 기쁩니다. opportunity. Today, 오늘 제 발표에서는 위드의 전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옐로우 윈도우를 소개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양 관련 도전 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rry, I think the presentation. 네, 아직 발표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Okay, yeah, it's ready. 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약 15분에 걸쳐서 4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드를 소개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어떻게 옐로우 윈도우가 발전해 왔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2016년부터 25년까지 변화해 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옐로우 윈도우의 총체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영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규칙적으로 영양이 가득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하지만 굶주림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즈, 말라리아 그리고 결핵 사망자보다 많다는 걸 아십니까? 세계 식량 계획에서는 거의 9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환산을 하면 매일 2만 5천 명 그리고 매일 1만 4천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6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유네스코에 따르면 5세 이하 아동의 5명 중에 1명이 실제 정말 영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양 개입을 위한 재정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대로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를 살릴 수 있다면 큰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 1달러를 할 때마다 23달러의 경제적인 혜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인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영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고 또한 임금 수준이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GDP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 이런 저개발국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양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위드는 보건을 통한 통합적인 관심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의 약자로서 위드를 만들게 되었고 저희의 영양 관련 전문성을 활용해서 비영리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체적인 전인적인 회복을 통해서 취약한 계층 또 취약한 공동체를 돕는 것인데요. 저희는 기독교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지역사회, 봉사, 섬김, 그리고 청지기 정신과 전문가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드는 18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몽골, 캄보디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의 전략 접근 방법인 옐로우 윈도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옐로우 윈도우 프레임워크는 2000년에 처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략적인 도구로서 가장 심각한 영양 개선에 필요가 있는 국가들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저희의 영양 관련 전문성과 또 저희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가지 지표를 사용하는데요. 영유아 사망률, 기대 수명, 빈곤율, 문해율, 등의 이러한 지표를 이용해서 우선순위 국가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104개 국가를 저희가 옐로우 윈도우 국가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노란색 옐로우라는 것을 이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란색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축구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를 받는 것처럼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록색인 영양이 풍부한 국가 대비해서 영양이 부족하며 경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2004년에 저희는 21개의 국제 지표를 이용하여 재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양과 보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지표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8개국을 다시 재설정하게 되었고 저희가 어떤 활동을 이러한 지역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옐로우 윈도우 프레임워크를 2009년에 다시 한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양을 그리고 빈곤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습니다. MDG 목표, 새천년 개발 목표와 연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양과 빈곤 지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67개 국가가 옐로우 윈도우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위드는 4차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73개 국가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3가지 혁신 덕분이었는데요. 그 이전의 개정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을 저희가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니세프의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42개의 지표를 더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층적인 이 영양 실조의 원인을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 여기에는 표면적인 원인과 또 근본적인 원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면밀하게 각 국가의 영양 수요와 또 필요를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 영양의
역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양 결핍을 안고 있는 국가에서 영양 과잉의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옐로우 윈도우 국가에서 영양 불량의 양극화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여서 이런 양극화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옐로우 윈도우 국가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영양 관련된 특징에 따른 것인데요.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체계화된 그리고 좀 더 집중적인 개입과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자 영양과 관련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 세 가지 그룹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1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개 국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심각한 모자 영양 부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급한 관심이 필요한 국가들입니다. 여기에는 영양에 초점을 맞춘 그런 영양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S2 그룹입니다. 49개 국가들이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영양 개선이 필요한 국가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양을 감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식량 안보와 물 문제, 또 위생 문제, 빈곤, 헬스케어, 교육과 같은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할 국가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S3 그룹입니다. 11개 국가가 들어가는데요. 장기적인 시스템적인 체계적인 이런 양측을 다루는 그런 영양 과잉과 영양 결핍의 문제를 다루는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또 제도화된 프레임워크가 있어야만 이렇게 복잡 다단한 영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영양 관련된 상황들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서 2025년 기간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영양 부족의 문제, 특히 5세 이하의 아동의 영양 부족 문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 중에서 2016년 그리고 2017년의 경우에는 2019년보다는 더 나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에 이 세 개 그룹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S1 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의 경우에는 영양과 관련된 직접적인 영양 지원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평균과 전반적인 옐로우 윈도우 수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 S1 지역에서는 더 큰 규모로 여러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취했던 개입이 효과가 있었으며 SDG 목표와 연관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이 영양 부족의 유병률이 이 지역에서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명확한 영양 개입을 통해서 체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희는 S1 국가 중에 하나인 캄보디아와 협력해서 영양에 집중한 개입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에 패널 발표에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S2 국가, S2 국가들 보겠습니다. 이 국가들의 경우에는 영양 관련된 활동도 필요하지만 영양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혼합적인 결과를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2016년부터 핵심 영역에 있어서 특히 식량 안보와
또 위생 인프라 그리고 빈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S2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옐로우 윈도우 혹은 글로벌 평균의 어떤 위생이나 빈곤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양 지표들을 살펴보면 더 집약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3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체계적인 개입 활동을 통해서 영양 부족과 영양 과잉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좀 서로 다른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 영양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개선이 있었지만 영양 과잉의 문제, 특히 성인의 비만 문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가세를 2016년부터 2025년 사이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는 좀 더 세련된 그리고 좀 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영양 부족 문제와 영양 과잉 문제를 함께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복잡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몽골과 함께 했던 활동을 이후에 패널 발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위드의 전인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글로벌 노력과 SDG의 연계를 통해서 영양과 보건 관련된 상황이 옐로우 윈도우 국가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지속적인 이 배고픔,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모든 옐로우 윈도우 국가에서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또 저희가 이러한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사람의 생애 주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다양한 생애 주기와 맥락에 따라서 변화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장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위드는 앞으로도 저희의 보건과 영양 관련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통합적인 다 분야 간 접근 방법을 계속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다양한 협업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글로벌 목표, 다시 말해 건강과 영양 개선에 있어서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Q&A 세션을 마지막 발표 후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with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건강을 통한 총체적인 이해라는 뜻입니다. 다음 발표자께서는 이 S1, S3 국가에서 오신 분인데요. 바얀자르갈 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얀자르갈 님은 몽고 영양개선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MIN에서 나오셨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몽고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고는 굉장히 넓은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고 두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가 350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넓은 국토에서 3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음식과 영양 관련해서 이 전통적인 몽고의 문화는 계절에 따른 식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와 유제품 소비가 높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에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이 식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1년 내내 섭취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로 전통적인 유목민 라이프 스타일이 보다 정착 생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몽골리아가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체제 변화를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산업들이 중단되고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몽고 정부가 개방 정책을 취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1994년 이 몽고가 심각한 음식 부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회사인 수양이라는 회사, 지금 이제 위드 NGO가 되었는데 이쪽에서 몽고의 대표단을 보내서 그때 몽고가 마이너스 40도의 극한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몽고의 과학기술대학교 머스트하고 이제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업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위드와 그리고 이 머스트 사이의 협업으로 인해서 몽골리아 한국 공동 영양 연구센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MIN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센터의 미션을 보시면은 연구 수행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영양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공공 보건을 개선한다가 하나의 미션이고 그리고 또 이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영양 관련해서 개발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한다가 또 두 번째 미션이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나 이 영양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그들의 커리어를 개발해 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 영역이 현재는 6개로 추려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 트레이닝, 그리고 리서치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출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의 이 저희의 협업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5년 동안 저희 대학교 교수님들과 또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강사분들도 이제 몽고에 와서 가르치셨습니다. 2000년 이후로는 이 최초의 전문 영양사들이 머스트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전문 영양사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특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병원과 학교에서도 인증받은 영양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로는 전국 단위의 연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 학생들 사이에서 이 배고픔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몽고 정부는 이 규제를 통해서 학교에서 간식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 몽고의 교육과학부하고 협업을 해서 몽고의 최초의 학교 간식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학교 키친 모델을 2015년까지 만들게 됩니다. 2011년에는 저희가 또 최초의 병원 기반 영양 상담센터와 이 키친 모델을 만들게 되었고 2018년에는 또 저희가 이 아동기의 영양 문제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시교육부와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의 영양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저희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통합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아동들의 영양 상태가 전국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히나 교육부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는 많은 영양사들을 트레이닝을 했고 현재로서는 350명 이상의 전문 영양사들이 졸업을 했고 그중에 162명은 특히나 학교와 병원에서 영양사로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최초 졸업생들 중에서 일부는 또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 교육부 혹은 다른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몽고에서의 병원과 또 학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격한 전문 영양사들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계에서도 광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중공업에서도 영양사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몽고에서 유일하게 영양학 프로그램을 제공했었지만은 이제 오늘날에서는 5개 기관에서 공공 민간 합쳐서 5개 기관에서 이러한 영양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로는 저희가 이런 이 모범 급식 시스템을 실행을 하고 나서 일단 도시 수준에서 그리고 또 지방 수준에서 또 근교 지역에서 또 유치원 지역에서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지역마다 학교 점심 급식 실행에 있어서 좀 상이한 면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표준적인 관행들을 정착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교 급식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2019년도에는 이 학교 음식 생산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식품 생산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서 이 법을 실행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이 학교 급식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고요. 또 몽고의 학교의 역량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 급식 서비스 운영에 대한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확장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 10개 학교에 이것을 실행을 하고 나서 또 다른 학교들도 이것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인프라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3번째로는 바로 인적 자원에 대한 것입니다. 즉 트레이닝 센터를 확립을 해서 온라인 그리고 또 대면 교육을 또 지속적인 교육을 학교 영양사라던가 이 조리 전문인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학교 급식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저의 향후 목표이고 또 전문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 급식 서비스의 그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학교 급식 의 식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고용 창출 효과도 있으며 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영양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되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한국 학교의 급식 상황과 또 영양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학교 자체나 아니면 학부모 혹은 국가 기관에서의 감독도 더욱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학교 급식을 통해서 이 몽고 국민들의 영양 상태가 이제는 이 중요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근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DG 1, 2, 3, 4, 6, 10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발표를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벌써 이 몽고와 협업을 한 것이 30년이 되었는데 그 역사 동안에 몽고의 영양 상태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though 다른 옐로우 윈도우 국가인 캄보디아의 발표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완 찬디 님은 위드 캄보디아의 영양 개발팀의 프로젝트 리더이십니다. 캄보디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땅샤면의 영양불량 취약자인 5세 미만 영유아와 임신수 유부의 영양 개선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통합적인 모자 보건 영양 사업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 측면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영양 보충식 및 식품 지원 서비스를 통해 영양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가구 단위 또는 보건소 단위에서 보건영양위생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식습관을 개선하고 보건위생 행동을 양상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한 식수 시스템 확보 및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으로 보건위생 행동 개선과 함께 감염성 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중심에는 영양활동가를 비롯한 현지 스태프의 역량 강화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8굴 조사와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단계 2017년부터 2019년, 2단계 2020년부터 2021년,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 3단계 사업까지 약 10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활동과 산출물로는 캄보디아 현지 작물을 이용한 영양 보충식 생산 및 공급, 집중 모자 보건 영양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보건 영양 인력 양성 및 영양 강화, 호성병원 내 영양 교육실 운영, 안전한 식수 시스템 보급 및 관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실시한 핵심 인력은 지역사회 보건영양 활동가입니다. 지역에서 임신 수유 경험 있는 여성을 발굴 훈련하여 지역사회 건강 및 영양 활동가로서 모자 보건위생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모자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대상은 영양불량 취약자인 5세 미만 영유아와 임신수유부이며 영양활동가들이 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위트에서 자체 개발한 보건영양위생 교육 자료로 대상자 개별 교육과 주구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모자 보건 영양 관리 프로그램의 특징은 대상자의 영양 상태와 행동 맞춤형 교육 제공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자들이 보건 영양 상태를 조사한 후 개인의 건강 및 영양 요구 상황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별 맞춤형 교육 주제 선정하여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보건영양위생 행태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이 결과를 기준으로 자기 개인 맞춤형 교육 주제를 선정하고 교육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대상 지역의 5세 미만 아동의 영양 상태 개선의 결과를 1, 2, 3단계의 중요선 시점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주요 영양 중재 목표였던 저체중과 함께 특별히 빈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5세 미만 영양불량 아동의 주양육자의 보건영양위생 행동도 1단계에서 3단계로 사업이 지속될수록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임신수유부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통합적 모자 보건영양 증진 사업의 주요 활동과 주요 인력인 보건영양 활동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역사회에 이양해서 지역사회 주도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위드가 함께 할 예정이며 보건영양활동가는 면사무소 자치조직으로 편입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현지 총괄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가 영양활동가 모니터링하면서 영양활동가 교육하는 모습과 교육 대상자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 대상자에게 지금 위드가 식품지원 서비스와 함께 교육도 제공하고 있지만 만약 나중에 위드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상자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된다면 저는 교육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식품 지원은 평생 받을 수 없으나 교육은 받은 후 그 지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까지 전달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 받은 지식들을 식생활에서 사용하여 식품 지원 안 받아도 저는 아이에게 영양 충분한 음식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감동받았고 영양활동가가 지역사회에서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해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캄보디아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곳에서도 영양활동가와 같은 분들이 많이 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수홍찬디 선생님의 발표를 한국어로 저보다도 더 한국어 발표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캄보디아에서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다시 한번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은 선생님이십니다. 이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에서 이 KCOC에서 정책센터의 디렉터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재 선생님 그러면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그 영양의 중재 활동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자꾸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제 전에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생님이 한국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의 한국어하고 비교가 될까봐 긴장이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정신을 차리고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국무조정실 위탁 그 연구 용역인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연구를 통해서 위드의 몽골 사업인 영양중재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몽골의 영양중재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드에서 이제 앞에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영양은 여러 SDG 목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이 SDG 2번인 기하 종식과 많은 연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몽골의 영양 중재 사업을 통해서 봤을 때 한 이렇게 6가지의 목표들과 좀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특히 이제 1번 빈곤
퇴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2006년에 몽골 정부가 원조를 받으면서 그것을 아이들의 급식에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 위드와 또 MIN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왜 중요하냐면 모든 학교에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안에서 아이들의 빈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그러한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SDG 3번과 관련해서는 뭐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몽골의 이제 만성 질환과 관련해서 그러한 체계들을 바로 잡고 그리고 이제 치료식까지도 만드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SDG 4번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몽골의 급식 프로그램 앞에서 소개하셨지만 그 이제 도시형 그리고 중간 도시형 그리고 유목민형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하고 나중에는 이제 유치원까지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잡으신 점 그리고 이제 이 영양 요소가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 같고 또한 이제 그 몽골의 급식이 제도화,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몽골 여성 국회의원님들도 여기에 많이 공감하시고 적극적으로 역할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SD 6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시설들이 햇섭이라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설치되고 또 아이들도 손을 씻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훈련들이 이어졌다는 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 영양 섹터를 완전히 만드시고 거기에서 300명 이상의 영양사들을 배출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SDG의 세부 목표에서 아주 위드의 역할들이 크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러면 이 위드의 활동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저는 한 5가지 포인트로 좀 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위드의 활동이 정부의 정책 변화를 타겟팅했다라고 이걸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 하나 바뀌면 사실은 그 혜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NGO에서 활동을 할 때 지역 주민 단위 혹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몽골의 사업 같은 경우에 정부 정책 변화로 가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드가 떠나더라도 이 사업들이 정부에 의해서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이 이제 제가 그 포괄적 상호 보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당시에 이제 2010년에서 2020년에 한국 정부의 그 영향과 관련해서 몽골의 어떠한 개입이 있었는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로지 그 위드를 통한 접근만 있었거든요. 근데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서 접근하면 좋은 점이 뭐냐하면 작은 사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정부에서 ODA를 대부분 크게 패키지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서 정부의 큰 사업으로 확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미 그 작은 사업에서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효과성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입증되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확대되었을 때 효과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가능성을 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드의 사업이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들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정부 기관, 그다음에 학계, 그리고 협력국에서는 협력국 정부, 지방 정부, 국회, 대학, 그다음에 이제 초중고등학교, 병원, 뭐 기업,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위드가 혼자 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그러면 그 성과는 누구의 성과가 되죠? 위드의 성과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해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 성과는 누구의 성과가 되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가 작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성과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이 협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이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여기 이제 로컬리 레드 디벨롭먼트라고 나와 있는데, 현지 주도 발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평가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을 때 몽골에 계신 공무원, 그리고 뭐 대학,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이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 활동은 몽골의 활동이다. 그리고 위드가 그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주인이 몽골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제대로 사업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젠가는 갈 사람이고 거기 남아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지가 주도해서 만드는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위드가 처음부터 이것을 전략적으로 기획했고 그것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포인트가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건데, 임파워먼트는 바로 인권 기반 접근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인권 기반 접근에서 임파워먼트는 참여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참여를 해서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임파워먼트는 그래서 나아가서 정부와 정책을 변화하는데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를 임파워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드에서 보면은 위드가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 현지의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현지 정부 관계자를 설득한 것은 MIN을 통해서 현지 분들이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임파워먼트가 일어났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5가지 지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지의 정책 변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력,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그리고 이렇게 그 현장 주도 발전, 그리고 임파워먼트, 이러한 5가지 요소들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몽골의 영양 중재 사업이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중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리에이 마노입니다. 가나에서 왔습니다. 저는 현재 글로벌 보건 안보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영양 관련 부분을 이제 저희 가나의 보건 안보와 관련해서 연결지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가나는 영양 관련 이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는 가뭄이 지속이 됩니다. 특히 가나 북부 지역에
굉장히 가뭄이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식량을 먹을 것을 보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후 변화와 영양이라는 문제가 함께 다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가나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와 영양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영양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후 변화를 감소시키는 미티게이션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드도 그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밀접한 이런 관계들을 사업의 요소에 녹여서 저희가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모유 수유 같은 경우도 이게 분유를 먹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은 그 기후 변화의 미티게이션에 해당하는 한 행동으로 볼 수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음식의 종류를 육류 중심에서 육류를 조금 덜 먹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기후 변화에 대한 미티게이션, 예방적 차원에서 영향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후 변화에 적응, 어댑테이션 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메커니즘인데요. 영양은 이 어댑테이션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양적인 상태를 갖추어서 기후 변화에 에도 불구하고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영양 상태를 갖추게 하는 것도 이게 영양의 한 역할입니다. 기후 변화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옐로우 윈도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뉴트리션 스페시픽 그리고 뉴트리션 뉴트리션 센시티브 그리고 좀 시스템매틱한 어프로치를 필요한 나라에는 그것에 맞게 이렇게 기본적인 국민의 영양 상태를 챙겨가는 것 자체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길게 보면 그런 예방 차원에서 너무 중요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생산의 막대한 감소로 인한 대체식품 그것에 대응하는 대체식품들도 저희가 우리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이미 그 대체식품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중적으로 잘 인식이 되고 그 어떠한 이제 그 대체식품이 특히 이제 곤충류들이 많이 단백질 대체식품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축을 키워서 내는 육고기들은 그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연에서 우리가 채집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곤충류를 단백질 대체식품으로 많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으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영양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바로 위드와 같은 NGO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위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거, adaptation, 그리고 기후 변화를 기후 변화의 그 영향을 좀 감소시키는 mitigation, 그리고 식량 부족에 따른 대비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한 이 사업 굉장히 단편적으로 나누었지만 저희가 통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에 녹여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위드 활동이 아프리카에선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었지만은 이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위드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또 어떤 것들 할 수 있는지 향후에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학생입니다. 먼저 훌륭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영양 문제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with가 특히나 다양한 국가에 관심이 있다. 한 국가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가마다 문화도 다르고 할 텐데 이런 문화적 차이가 이러한 영양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Please. 네, 아시다시피 뉴트리션은 그러니까 식품과 관련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지역의 식문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영양적인 개선, nutrition improvement를 달성을 하려면 결국에는 식생활의 개선인데 그것은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사람들이 프랙티스하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그런 식습관들을 어떤 방향으로든 개선시키려는 것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각각의 지역이나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의료가 관련된 그러한 우리 개발 협력 활동들은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써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만 저희 영양에 관련된 것은 식습관이 변하고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쌓여서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어떤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두어서 노력을 해서 식습관의 변화를 이루어야 될지 그 접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굉장히 장기간의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저희는 지역사회를 갑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식생활의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려야 지역사회에 저희가 교육을 하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그분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바꿔 나가야겠다라는 의도, 인텐션을 가지고 또 행동까지, behavior까지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단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문화를 생각할 때 저희가 외부인이 가서 그냥 가르치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거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국제개발 협력을 오래 해온 많은 국가들이 이제 많이 깨달은 바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의 눈으로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저희가 개선점을 찾고 그것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툴들을 저희는 쓰려고 하는데요.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예로는 Positive Deviance Hearth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활 환경이나 형편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의 아이들은 너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러면 특히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서 다른 가정들과 별다를 게 없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건강하게 자라면 거기에서 무엇이 도대체 작용을 해서 이 아이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들을 찾는 것이 Positive Deviance Inquiry입니다. 그래서 Positive Deviance라는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긍정적 일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접점들을 찾아서 크게 특히 이제 5세 미만 영유아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킬 때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 위생은 어떻게 다루는지, 아이들이 아플 때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크게 이 4가지 카테고리에서 그 해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 사회에서 그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저희가 잡아내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지역사회 다른 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실습을 하면서 그것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위드의 어프로치라고 예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게 우리 신재현 선생님을 모셨는데 이 자리 저 회의 끝나기 전에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ODA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위드에서 참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신 것 같은데 그 디자인부터 이렇게 현지인들을 세우고 리더십 세우면서 이제 그 본사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델이 지금 뭐 코이카든 어디든 EDCF든지 그런 게 좀 장려가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멘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재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핫한 용어가 바로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로컬리 레드 디벨롭먼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현지 주도의 발전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원조의 역사들이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그 원조가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해오는데 돈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효과가 뭐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회의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봤을 때 현지 오너십이 이제 문제 중에 하나구나를 밝혔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이제 2000년대 시대에는 현지 오너십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지금 현재 2020년 그러니까 2010년대부터 2020년 지금 때까지는 로컬라이제이션 그래서 현지 주민 주도 그리고 현지 주도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드는 가장 국제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핫한 그런 아이템을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발표를 듣는 것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경 디렉터님은 현재 위드 영양 개선 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 위드가 옐로우 윈도우를 인도의 전인적 변화를 위해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위드의 변화의 노력에 일시적인 동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본 세션을 통해서 영양과 건강에 소외된 옐로우 윈도우 지역에 대해 처음으로 듣고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위드는 바로 옐로우 윈도우의 전인적인 건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영양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옐로우 윈도우 지역이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영양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고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글로벌 주체들과 협력을 맺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현지 영양 전문 인력 또는 영양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이 중심이 되어 영양에 특화되거나 영양에 민감한 프로그램을 현장에 맞게 모델화하고 또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행해 왔고 또 오늘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드가 주도하는 배럴 뉴트리션 for all, 특히 영양에 가장 소외된 옐로우 윈도우를 타깃해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SDGs의 정신이 Leave No One Behind,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또 Time for Action, Bridging Device for Sustainable Future, 이 격차를 해소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지프 2025의 주제와 긴밀히 연결되고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드는 다음에 세 가지 행동을 촉구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연구를 근거로 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협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위드에서 25년 동안 함께 해오면서 조사와 또 연구, 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개선 연구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지금 또 옐로우 윈도우 지역 사회에서 적합한 필요를 찾고 또 활동을 평가해서 사업을 견인하는 지역 연구와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국제기관, NGO, 다양한 글로벌 주체들이 협력하여 자원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근거 중심의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의 제도화까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현장의 보건영양 전문 인력을 세우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영양 문제는 결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드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영양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의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변화는 권한을 부여받고 활동하는 현장의 전문 인력, 활동가들이 주체가 될 때 가능합니다. 대학, 직업훈련학교 등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현장의 필요에 맞는 보건영양 전문가와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미래 세대와 연결된 멘토링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특화 또는 영양 민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위험 지역인 북한을 위한 영양 지원과 보건 프로그램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위드가 추구하는 통합적인 접근, 즉 보건과 교육 전략, 정책, 옹호에 영양이라는 요소를 통합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걸어갈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body. 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옐로우 윈도우의 뜻을 정확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강을 통한 총체적인 이해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위드라는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다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로컬 전문인들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위드의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세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이 옐로우 윈도우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이 나라들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례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